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8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4,700선까지 불과 1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특징은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온 반도체주가 아니라 다른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에너지와 방산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신기록을 썼네요. 네, 코스피는 8일째 올라 4,700선 코앞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7% 오른 4,692.64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지수는 상승 출발에 오전 중 4,680선을 터치한 뒤 오후 들어서도 4,990선까지 오름폭을 가파르게 키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천억 원, 2천억 원 팔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이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영향이 컸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0.09% 내린 94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상승장을 견인한 건 이 주도주가 반도체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간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동차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현대차는 사상 첫 40만 원을 넘어서며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아 역시 5%대 상승했는데요. 현대차는 최근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로보틱스와 관련된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와 LG에너지솔루션 모두 3%대 상승했고 삼성 SDI 역시 7%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수혜주로 14% 넘게 오른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철강주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하락 마감하며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반면에 원화가치 하락은 지속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어느새 1,470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상 세 번째로 환율 1,500원 시대를 맞는 거 아니냐는 공포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자 관세청까지 나서서 1,100여 개 기업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외환시장 움직임도 들어봅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오늘도 환율이 더 올랐군요. 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5원 30전 오른 1,473원 7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1,468원 선에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하며 지난해 말 당국 개입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470원을 넘겼는데요. 벌써 9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달러 강세장이 아닌데도 환율이 뛴 것은 그만큼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엔화와의 동조화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간 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외환시장 상황이 이렇게 또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현재 상황을 거론하고 나섰죠.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등 투자자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외화 상품 관련 과도한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 외환당국 수장들은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잦은 개입의 약발이 다한 상태에서 추가 대책이 나온들 환율을 낮출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일각에선 시장의 상시적 외환 개입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 차원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과 은값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 저해로 대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희입니다. 먼저 국제 금값, 은값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법무부가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3% 급등하면서 온스당 4,63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4,580달러 선까지 내려갔지만 조금 전 미국의 대이란 작전 임박 관측이 나오면서 다시 4,602달러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새벽에 온스당 85.8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하락하다 다시 반등해서 현재 85.7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 경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독립성 문제인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백악관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경우 1970년대 벌어졌던 대인플레이션 사태를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연준을 압박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여기에 당시 오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이 문제가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산 재평가와 경기 침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극한 대결 자체가 미국 경제의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렇게 금값이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일화를 소환할 정도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에다가 다른 물질을 섞어놓고선 순금이라고 속여 파는 일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과 밀도가 똑같은 텅스텐을 사용할 정도로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어서 순금을 감정해야 하는 금은방에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최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에 긴급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91% 미만 덩어리금이 순금으로 취급돼 돌아다녔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대형 총판을 통해 유통된 결제금의 순도를 확인한 결과 9% 이물질이 섞인 정황이 확인된 데 따라서입니다. 금 1kg 기준으로 최소 2천만 원 상당의 순금이 빠진 셈입니다. 저희도 한번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 발견된 그 텅스텐 들어간 골드 주물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4년 전에 유통된 거라더라고요. 금을 잘라서 표면이 거뭇거뭇하거나 불로 녹였을 때 검은 기포가 올라오면 텅스텐인데 소비 단계에서 육안으로 걸러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은방이 발칵 뒤집히면서 귀금속 거리의 감정원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에도 금이 가면서 감정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짜금을 피하려면 금 제품의 제조 이력을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명세에 관한 보증서 같은 거를 회사 상호 명의로 그걸 받아둬야 나중에 되팔거나 이렇게 할 때도 문제가 되고. 공인협회에 등록된 금은방과 같은 공신력 있는 유통망을 이용하고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포함한 구매 기록을 남기는 것도 당부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7천여) 대에 달하는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모두 멈춰선 하루, 시민들은 곳곳에서 극심한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파업이 현재로서는 언제쯤 끝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역 앞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민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만난 시민들은 시내버스는 오지 않고 광역버스만 다니는 탓에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파업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랴부랴 지하철로 발걸음을 옮기는가 하면 직원들이 출근을 못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지점장인데 사원들이 출근을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다 불만이죠. 파업하는 거.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 전체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6.8% 478대만 운행됐습니다. 파업 종료는 노사가 만나기라도 해야 기대할 수 있는데 양측은 언제 만날지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설령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하고 이제 조합에서 또 어떤 요구를 해올지, 그다음에 조합하고 언제 만날지, 어떤 것까지 우리가 가능성을 열고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퇴근 시간인데 이 퇴근길에도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서울역 일대도 오후 6시가 넘으면서 퇴근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 안에 진척이 있더라도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복귀할 예정이라 당장 저녁부터 막차 시간까지는 교통 혼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노조는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내일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퇴근 초혼잡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로 늦춥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지하철 172편을 늘려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승용차 이용량이 늘 걸 감안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69.8km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SBS 위즈 유정현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홈플러스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영장심사 끝에 김병주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은 오늘 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아직도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병주 회장과 MBK, 홈플러스 경영진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문이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원의 판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820억 원의 대규모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했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와 감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네,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사기 혐의가 성립하느냐입니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고 MBK 측은 고의로 숨긴 사실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회계 처리의 고의성입니다. 경영진 3명은 상환전환 우선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는 빚에 가까운 돈을 자본처럼 처리해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K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00장이 넘는 자료로 법원에 적극 소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의 토종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 선정을 놓고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중국산 부품 사용 의혹이 흡사였고 업스테이지 같은 정예팀으로 선발된 기업들 간에 이 독작성을 두고 서로를 겨냥한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AI를 표방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는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네이버는 작년 말 1차 평가 홍보전에서 다른 모델과 달리 이미지를 직접 읽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텍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이제 텍스트를 풀어서 입력을 하거나 이제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전환이 된 거를 별도로 입력을 넣어주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저희 이번 32B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텍스트들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신경 역할을 하는 비전 인코더를 중국 알리바바 AI Q&A 인코더를 사용해 소버린 AI의 핵심인 학습 결과와 판단 기준을 외부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추후 라이센스 문제로 비화한다면 국가대표 AI 요건을 충족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검증된 인코더를 쓰는 건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면서 프롬 스크래치부터 AI를 자체 개발했고 인코더는 자체 기술로 교체할 수 있어 라이센스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등 다른 정예팀에서도 중국 AI의 추론 코드와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상황. 인코더 채택의 기술적 판단과 가중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속 외부에서 학습된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정예팀 중 한 곳을 떨어뜨릴 예정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 속에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의정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040년 의사가 5천 명 부족하다는 정부의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대한의사협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18,000명 과잉 공급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의정 갈등 조짐이 다시 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또다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자, 의협이 정부 추계를 정면 반박했다고요? 네, 의협은 오늘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추계에 반박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의협은 의사 인력이 오는 2040년 약 18,000명 과잉 공급될 거란 자체 추계를 내놨는데요. 이는 앞서 같은 시기 의사가 5,000명에서 11,000여 명 부족할 거라는 정부 추계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의협은 정부의 조사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추계를 토대로 의대생 증원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국에서 약 한 50여 가지의 변수를 넣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0여 가지도 되지 않는 변수를 넣어서 급하게 진행했다. 어떤 결정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2만 3천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정부와 의협 추계 어디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의협은 수요, 즉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 증가세가 정부 추계보다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반박성 입장을 조금 전 내놨는데요. 정부 추계는 지금 시점의 자료와 가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최선의 결과라며 다만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5년 주기 추계의 방법론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의 토대가 되는 의사수 추계를 두고 의정 갈등 조짐이 일면서 당장 내년 의대 정원 논의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데서 선불 결제를 할 때 해당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입점 업체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들마다 크게 차이가 날 뿐더러 특히 배달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우 기자, 전반적으로 선불 결제 수수료율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네, 17개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14개 사업자 내에서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쿠팡페이가 2.37%, 11번가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은 1.79%인데 이 셋 모두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업체 간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영사업자에게 받는 선불 결제 수수료율은 0.24%인데 배민은 업체 규모별 구분 없이 영세업자에게도 3%로 적용하면서 13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현재 선불 결제 수수료는 전금법상 규제되지 않아 사업자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범용 결제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도 수수료가 낮지만 특정 업종 중심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선불 결제 수수료도 영세 중소가맹업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간편 결제 말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계속해서 인하돼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여신전문 금융화법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가맹점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 관리하에 놓이다 보니 17개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평균은 1.97%로 직전 조사치보다 0.06%포인트 낮아져 2%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영세업자 대상으로 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 차이는 여전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영세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1.4%로 17개사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카카오페이의 0.2%와 비교하면 7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수수료 공시 대상 업체를 11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 만큼 전반적인 결제 수수료 구조에 대해서도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상가나 단독주택은 KB국민은행 시세가 없어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이 이걸 외부 간평회사가 아니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면서 업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소식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종료된 금융당국과 업계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 문제 해결책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가대은행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권이 자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셀프 감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업계는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위법이라고 유권 해석을 했던 만큼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체 고용 평가사가 제일 많아서 간평업계와 가장 큰 갈등을 빚어온 국민은행은 골프장 등 특수 물건은 외부 감정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과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고액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부터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 외부 감평 의뢰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한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용등급 중간 수준의 골프장 운영법인은 감정평가액이 200억 원으로 나오면 담보 100%를 기준으로 100억 원까지 금리 연 4% 초반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셀프 감정평가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 감정평가 비용이 대출 이자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점차 담보물 건건이 외부 감정평가를 맡기게 되면 감평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된 비용을 가상금리처럼 산식을 외부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녹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 자체 평가가 없어지는 것만큼 외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외부로 의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대출 이자에 가산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자체 비용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걸 금지한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고용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들이 연초부터 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최저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죠. 대통령 지적의 고용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임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공정수당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공정수당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점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게 골자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에서 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로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경기도는 올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40만 1,000원에서 153만 7,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적정임금 기준이 마련되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모범기관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영 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관들이 많은데 좀 악화될 우려가 있고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통령의 공공혁신주문 속에 관련 부처들은 1분기를 목표로 최대한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포괄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일 갈등 심화 속에서 공급망 관련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벌써 세 번째 만남이죠? 네, 오전에 일본으로 향한 이 대통령이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두 정상이 공동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대일 히토류 수출 통제로 중일 갈등이 더 심화된 가운데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자동차, 반도체, 또 방위산업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부품 상당수가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중국산 히토류가 주요 원재료라 우리와 일본 모두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経済安全保障の分野では戦略的で
互いに利益をもたらす協力を進めていくべく、関係部局間で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その中で大統領とは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について踏み込んだ議論を行いました。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논의도 예고됐었는데 오늘 회담에서 두 정상의 교감이 있었나요? 네, 양국 정상의 공동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회담 중에는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일본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상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신중한 문제였던 만큼 공동 발표에는 직접 담지 않기로 정리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